꽃 한 송이에 집 한 채를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빵 한 개를 사려면 4,280억을 내야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6명이 비닐리의 섬에 모여서 만든 은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한 가문에서 시작합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 가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왕도, 황제도 이 가문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유럽의 5강대국 수도에 은행을 세우고 각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가문.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손에 쥐었다고 알려진 이름. 로스차일드. 그런데 이 가문의 시작은 독일의 유대인 빈민가에서 고물을 팔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 도시에는 유대인만 모아놓은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덴가세. 독일어로 유대인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330m, 폭은 겨우 3m에서 4m. 사람 둘이 나란히 걸으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 골목 양쪽으로 4층, 5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무거운 철문이 3개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문이 닫혔습니다. 일요일에도 닫혔고 기독교 축일에도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면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146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의회가 유대인들을 도시 중심부에서 쫓아내고 성벽 바깥에 만든 격리구역. 그것이 유덴가세였습니다. 유럽 최초의 유대인 게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기 꺼리던 일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배금업. 외국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 그리고 골동품이나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아버지 암셸 모제스는 작은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귀족들에게 수집용 동전을 팔았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독일어로 붉은 방패입니다. 원래 이 가문이 살던 집 앞에 붉은색 방패 모양의 표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번호가 없었습니다. 대신 붉은 방패집, 흰 튤립집, 황금 오물집 이런 식으로 집마다 이름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 이름을 성으로 썼습니다. 붉은 방패집에 살던 가문. 그래서 로스차일드입니다. 마이어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듬해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12살에 고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마이어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감각. 그리고 귀족들과 거래하던 경험.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이어는 13살에 하노버로 떠납니다. 그곳에 있던 오펜하이머 은행. 당시 유대인이 운영하던 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어는 이 은행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6년이었습니다. 외국 화폐가 어떻게 오가는지, 국제무역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게토의 좁은 골목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이어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진짜 힘을 가진 겁니다. 왕이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왕보다 강할 수 있다. 19살의 마이어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 좁은 유덴가세로. 하지만 이제 이 소년의 눈에는 게토의 담장 너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마이어는 형 칼만의 환전 사업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마이어가 집중한 것은 환전이 아니었습니다. 희귀 동전이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동전, 중세 왕국의 금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절판된 화폐들. 당시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이런 옛날 동전을 모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술품 수집 같은 겁니다. 마이어는 하노버 은행에서 배운 감각으로 이 희귀 동전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전의 목록을 정리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탈로그를 독일 각지의 귀족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급 갤러리가 VIP 고객들에게 작품 안내서를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이어는 동전을 비싸게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왜 싸게 파는 겁니까? 마이어가 원한 것은 동전을 팔아서 버는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귀족의 곁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동전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표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 귀족의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20도 안 된 유대인 청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혀든 상대가 있었습니다. 헤센카셀의 빌헬름 황태자. 이 이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니까요. 빌헬름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용병 사업입니다. 헤센카셀은 독일 중부에 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무역할 항구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 나라에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 빌헬름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2세는 이 군인들을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군대를 돈 받고 외국에 파견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고객은 영국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은 자국 군대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센카셀에서 1만 8천 명의 군인을 빌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영국과 싸우면서 맞닥뜨린 독일 용병들. 이 사람들을 헤센 용병이라고 불렀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용병 대여료가 얼마였냐면 헤센카셀이 세금으로 13년 동안 거둘 수 있는 돈과 맞먹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빌헬름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국 빌헬름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1785년 빌헬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헤센카셀의 방백이 됩니다. 이때 그가 물려받은 재산은 유럽 전체에서 개인이 소유한 재산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어는 바로 이 사람에게 접근한 겁니다. 사실 마이어의 아버지도 빌헬름의 집안에 수집용 동전을 납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마이어는 이 인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빌헬름이 좋아할 만한 희귀 동전을 골라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빌헬름은 동전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마이어가 보내오는 동전들은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습니다. 1769년 마이어는 빌헬름으로부터 어용상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궁정 출입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이어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유댄 가세의 유대인이 왕족의 곁에 서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용상인이라는 칭호가 대단한 특권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마이어는 여전히 해가 지면 개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문은 잠겼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자기 가게 문 앞에 헤센 왕가의 문장을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귀족들의 눈에 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가 진짜 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빌헬름의 용병 사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돈. 이 돈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했습니다. 투자하고 이자를 붙이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마이어는 동전 장사로 빌헬름의 곁에 다가갔지만 그의 눈은 처음부터 이 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헬름의 재정 고문이었던 카를 부데루스. 마이어는 이 사람과도 관계를 쌓기 시작합니다. 부데루스에게 개인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데루스는 빌헬름에게 마이어를 추천했고 빌헬름은 조금씩 마이어에게 금융 업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돈전 장사꾼에서 궁정 재정의 일부를 맡는 은행가로. 이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이어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것이 1763년, 어용상인 치호를 받은 것이 1769년, 빌헬름의 실질적인 금융 업무를 맡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 후인 1800년대 초반,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게토의 유대인이 유럽 최대 부호의 금고를 열기까지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럽을 뒤흔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나폴레옹. 1806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독일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에게 덤벼들었다가 예나와 아우어슈테트 두 곳에서 같은 날 완패합니다. 독일 전체가 나폴레옹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헤센카셀의 빌헬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빌헬름은 프로이센 편에 섰다가 나폴레옹의 군대가 밀려오자 나라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덴마크 근처 홀슈타인으로 망명한 겁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빌헬름의 재산은 유럽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총 자산이 4,600만 굴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협력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빌헬름의 재산도 당연히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빌헬름의 재정 고문 부데루스가 답을 내놓습니다. 로스차일드에게 맡기자. 왜 하필 로스차일드였을까요? 당시 빌헬름의 금융 업무를 맡던 은행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리펠, 하르니어, 프라이에 같은 기독교계 대형 은행들. 하지만 부데루스가 로스차일드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유대인 게토의 은행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의 눈을 피하기에는 유덴가세의 작은 환전상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어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어는 빌헬름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이 돈을 프랑크푸르트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런던으로 보낸 겁니다. 런던에는 마이어의 셋째 아들 네이선이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1798년에 영국으로 건너가 직물 무역으로 자리를 잡고 이미 런던 금융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마이어는 빌헬름의 돈을 네이선에게 보냈고 네이선은 이 돈을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금괴에 투자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금액만 55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바다 건너 영국까지는 손이 닿지 못했습니다. 돈은 나폴레옹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숨겨진 겁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의 비밀 경찰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관리들이 유덴가세의 로스차일드 집을 수색했습니다. 마이어와 아들 살로몬, 15살이던 막내 야코프까지 신문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입을 맞춘 것처럼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아들 살로몬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15살 야코프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마이어는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고 중요한 서류는 벽 속과 비닐 선반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발각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나폴레옹의 명령을 어기고 적국의 재산을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재산 몰수는 기본이고 가문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폴레옹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1813년 프랑스 군대가 헤센카셀에서 뭉연합니다. 빌헬름이 돌아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어의 아들 네이선이 보여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빌헬름이 맡긴 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영국 국채에 투자한 덕분에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온 겁니다. 전쟁통에 맡긴 돈이 오히려 불어나서 돌아왔습니다. 빌헬름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그때부터 빌헬름의 모든 금융 업무는 로스차일드가 맡게 됩니다. 독점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더 이상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이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812년 9월, 빌헬름이 돌아오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은 크긴 했지만 아직 유럽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 아들에게 남긴 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어에게는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장남 암쉘, 차남 살로몬, 삼남 네이선, 사남 칼, 그리고 막내 야코프. 마이어는 이 아들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왕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화살 1개를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쉽게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화살 5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꺾어보라고 하자 아무도 꺾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부러지지만 뭉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나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에 새겨진 5개 화살의 의미입니다. 가문의 모토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조화, 성실, 근면. 라틴어로 콘코르디아, 인테그리타스, 인두스트리아. 마이어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아들들을 유럽 각지에 보내서 각각 그 나라에서 은행을 세우게 하는 것.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셋째 아들 네이선이었습니다. 1798년 네이선은 21살의 나이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처음에는 맨체스터에서 직물무역을 했습니다. 마이어가 네이선에게 준 미천은 2만 파운드. 지금 가치로 약 35억 원 정도 됩니다. 네이선은 이 돈으로 영국산 면직물을 사서 유럽 대륙에 팔았고 빠르게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듭니다. 1811년에는 런던 시티의 세인트 스위디스 레인에 은행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NM 로스차일드 앤드 선스의 시작입니다. 이 은행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11년에는 막내 야코프가 파리로 갑니다. 야코프는 나중에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바꿔서 제임스로 불리게 됩니다. 19살이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의 배치는 마이어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차남 살로몬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사남 칼은 이탈리아 나폴리로, 장남 암쉘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아서 본거지를 지켰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유럽의 5 핵심 도시에 한 가문의 은행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가 하면 당시 유럽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은행 앱을 열어서 해외 송금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마다 화폐가 달랐습니다. 영국은 파운드, 프랑스는 프랑, 오스트리아는 굴덴, 독일은 탈러.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려면 금화를 마차에 싣고 산적이 출몰하는 길을 며칠씩 달려야 했습니다. 중간에 털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형제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런던의 네이선이 파리의 제임스에게 편지 한 통만 보내면 됐습니다. 런던에서 파운드를 받고 파리에서 프랑을 내주면 끝. 실제로 금화가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신뢰가 곧 송금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의 국제 송금 시스템의 원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소식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형제는 자체적인 통신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서구, 밀사, 전용 마차. 5도시에 퍼져 있는 형제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는 어떤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프랑크푸르트의 암셰리, 독일의 어떤 정부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파리에서 정치적 변동이 생기면 런던의 네이선이 영국 정부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금융에서 정보는 곧 돈입니다. 남들보다 하루만 먼저 알아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로스차일드 형제는 이 정보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투자했고 그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이어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몇 가지 철칙을 남겼습니다. 가문의 중요한 업무는 오직 가족만 맡을 것. 재산 규모는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상속할 때 변호사를 끼워 넣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하면 가문 안에서 결혼할 것. 실제로 마이어의 손자 세대에서는 18건의 결혼 중 16건이 사촌 간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왕족들도 흔히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돈이 가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 철칙들 덕분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른 유대인 금융가들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 은행가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세대에서 부를 쌓고 다음 세대에서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달랐습니다.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4나라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위기에 빠지면 나머지 4형제가 받쳐주었습니다. 화살 하나는 부러져도 5개의 묶음은 부러지지 않는다. 마이어가 아들들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로스차일드 형제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영국은 나폴레옹과 싸우기 위해 유럽 각지에 군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랑스 본토에서.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은 매달 10만 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전선까지 보내느냐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신으로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금화를 직접 싣고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은 나폴레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금화를 싣고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군이 깔려있는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서 스페인 전선까지 보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은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형제에게는 가능했습니다. 런던의 네이선이 영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파리의 제임스가 프랑스에서 금화를 사들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암셰리, 독일 각지에서 금화를 모읍니다. 이 금화들이 로스차일드의 밀사와 전용 마차를 통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국군 진영까지 전달됩니다. 놀라운 점은 파리의 제임스가 나폴레옹의 코앞에서 금화를 사모았다는 겁니다. 프랑스 비밀 경찰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재무장관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국에서 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영국 경제가 약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것은 엄청난 오판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옮긴 금은 영국 경제를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영국 군대를 먹여 살린 겁니다. 1814년 1월, 영국 정부는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공식적으로 임무를 맡깁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금화를 수집해서 웰링턴 군대에 보내라. 이제 로스차일드는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군자금 조달 파트너가 된 겁니다. 1815년 한 해 동안 로스차일드가 영국과 동맹국들에게 빌려준 돈은 980만 파운드. 지금 가치로換算하면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돈이 없었으면 웰링턴은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20만 9천 명의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연합군을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킨 돈.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로스차일드를 통해 흘러간 겁니다. 1815년 봄,
로스차일드 5형제의 총 자산은 50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1816년 여름 이 숫자가 100만 파운드로 뛰어올랐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전쟁 자금을 중개하면서 받은 이자와 수수료, 그리고 정보력을 활용한 투자 수익,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는 폭발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1815년 시점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위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 5대 도시에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 전쟁 자금을 빌려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정부보다 빠른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공식 금융 파트너입니다. 개토의 고물상 아들에서 출발해 불과 한 세대 만에 유럽 전체의 돈줄을 쥔 가문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문이 신뢰와 정보라는 두 가지 무기만으로 왕과 황제 위에 선 이야기입니다. 마이어가 비렐름에게 동전을 싸게 판 것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폴레옹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지켜준 것도 신뢰였습니다. 형제들이 각국 정부보다 빨리 정보를 주고받은 것도 가족 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만든 시스템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고 해외로 송금하는 이 모든 구조의 원형이 250년 전 유덴가세의 한 유대인 가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그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보다 24시간 먼저 전쟁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24시간 동안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겠습니다.